두 번째 주제입니다.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인튜닝은 이제 사전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조정하는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특정 작업, 특정 도메인, 특정 목표에 맞게끔 적합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파인튜닝을 모르면 AI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파인튜닝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원형 모델을 가지고 사물 인식을 한다든가 얼굴 인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가 뚜렷하겠죠. 자, 그래서 파인튜닝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준비가 먼저입니다. 파인튜닝을 할 때는. 그리고 목표 작업에 맞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의 품질과 양은 파인튜닝 성공의 핵심입니다. 네, 파인튜닝의 성공의 핵심은 데이터의 양이에요. 데이터의 양과 품질.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시추 사진이 몇 장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추하고 강아지의 종을 분류하는, 강아지 종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 30종을 분류한다고 칩시다. 30종을 분류하는데 한 종당 몇 장 정도의 사진이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만 장? 시추 사진 5만 장? 이 정도. 또 세포트 사진 5만 장. 이렇게 하면은 5, 3은 15? 그러면 토탈 한 150만 장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모여야 아마 좀 성능과 또 품질이 뛰어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15,000장을 우리가 사진을 다 내가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벨링, 이렇게 라벨링 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는 시추야, 여기는 세퍼드야, 여기는 골든 리트리버야, 이렇게 라벨링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상업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글이라든가 또는 로보플로우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는 AI 허브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댐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해가지고 한 1700종 정도 되는 데이터 셋을 이렇게 라벨링까지 다 해가지고 모델이랑 그 샘플 코드랑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이렇게 게시해 놓은 것이 이제 AI 허브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가면은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데이터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샘플 데이터로만 내려받아도 수천 장에 이르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 종을 분류하는데 몇만 장, 몇십만 장, 몇백만 장은 안 되더라도 몇천 장 정도의 샘플 이미지들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내가 직접 준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환경 설정. 자, 우리가 이 GPU가 이제 이 AI 학습을 할 때는 GPU가 그냥 필수로 필요합니다. 어지간히 작은 규모의 AI 모델을 다루는 거 아니라면 GPU가 필수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몇천 장 정도의 데이터량이면은 GPU 없이도 CPU에서도 열심히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죠. 우리가 파이썬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파이토치라든가 또는 텐서플로우와 같은 그런 이제 도구들을 내가 선택해. 내가 잘 쓰는 게 어떤 거냐? 텐서플로우냐, 파이토치냐,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개발 환경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는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델이 정확도가 우선이냐 속도가 우선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는 모델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인튜닝을 하는데 이제 기본 방법은 모델을 로드를 하고, 우리 코드상으로 보게 되면 모델을 로드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형 모델이 욜로예요. 욜로를 로드를 하고 출력층을 변경합니다. 출력층을 변경한다는 수가 뭐냐면 클래스 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80개의 기본적인 표준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션 했다면 출력층을 변경해서 나는 강아지 종 30개를 분류할 거야. 30종을. 그러면 그 30종이 하나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재학습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재학습을 시키면 예를 들면 자, 챗GPT를 만드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고 그래요. 4,700만 원짜리 GPU를 17,000개를 사용해서 챗GPT를 학습했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그러한 컴퓨팅 파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욜로를 아예 처음부터 바닥부터 내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전이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전이학습. 전이학습은 뭐냐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트랜스퍼 러닝은 욜로라고 하는 원형 모델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더 씌우는 거예요. 그거를 파인 튜닝 한다. 그래서 전이학습과 파인 튜닝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이학습을 통해서 파인 튜닝. 전이학습은 또 다른 용도로도 쓰여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고 오늘부터 뭐 1년치 데이터가 더 쌓여갖고 1년 뒤에 어제까지 사용하던 모델에다가 추가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전이학습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학습했던 것만큼의 시간은 버는 거잖아요. 20년치 데이터가 있는데 어제부터 20년치 데이터의 학습 시간은 줄어들고 1년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훨씬 더 학습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파인 튜닝 전략은 이제 하위 레이어를 똑같은 얘기예요. 원형 모델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원형 모델의 기본적인 모델의 하위 레이어를 고정해서 일반적인 특성 추출 능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욜로가 가지고 있는 추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상위 레이어만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상위 레이어가 뭐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만 내가 조정을 해가지고 클래스 수만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동결할 레이어 수를 조절해서 일반화와 특화 사이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어별 학습률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학습률을 하위 레이어 맨 밑바닥에 있는 욜로라고 하는 원형 하위 레이어는 낮은 학습률을 적용해서 얘는 바뀌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바뀌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특성 추출 능력을 그대로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레이어는 중간 정도의 학습률로 점진적인 조정을 해서 특성의 추상화 수준을 조절을 해나가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레이어가 입력층과 출력층 그리고 중간에 은익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 모델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도 층을 하위 레이어, 중간 레이어, 상위 레이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위 레이어, 중간 레이어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하위 레이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어떤 뭐 파라메타,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그래요. 학습을 시키면서 사용하는 우리가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하이퍼 파라메타를 조절을 해가지고 상위 레이어의 특성을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정의하는 것이 그런 하이퍼 파라메타나 이 레이어들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는 실습 도구들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뭐 파이토치라든가 또 텐서플로우라든가 또 사이트로는 이제 허깅 페이스라든가 또 뭐 로봇플로우라든가 이런 사이트들도 있고 실습 도구들도 많이 있어요. 텐서플로우가 굉장히 좀 강력하긴 합니다. 강력하긴 한데 약간 사용하는데 조금 유연성이 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정말 일찍 내놨죠. 2010년 중반에 아마 텐서플로우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무료로 얘를 발표를 했을 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AI 연구자들은
아,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무상으로 이거 풀을 생각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긴 해요. 여기에다가 또 케라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또 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서플로우만도 강력했는데 텐서플로우가 너무 어려워요, 쓰기가. 유연성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좀 더 쉽게 쓰라고 케라스를 또 얹어줬어요. 그랬는데 케라스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파이토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프레임워크, 유연하죠. 굉장히 유연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AI 코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텐서플로우보다는 파이토치가 좀 더 쓰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연구자들한테도 현재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파이토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인튜닝의 적용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의료 영상 분석하는 데도 써요. 그래서 뭐 욜로 기본 모델을 가지고, 욜로보다 좀 더 정확한 걸 써야 되겠죠. 디텍트론도 상당히 성능이 좋고요. 또 정확도 면에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원형 모델에다가 파인튜닝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에서 골절 부위를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골절도 다양하잖아요. 복합골절이 있고 단순골절이 있고, 그걸 전부 다 사진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골절이야, 이게 골절이야, 이게 복합골절이야, 이게 단순골절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사진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 분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 이런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또 자연어 처리하는데 특정 도메인의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생성하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자, 트랜스포머 모델은 누가 만들었냐면 2017년에 구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오픈소스로. 트랜스포머 모델은 언어 확률 모델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말을 딱 이렇게 멈췄어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딱 멈추면은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 쓰다가 잘못해갖고 말 쓰다가 엔터 쳤는데 얘는 답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올 말이 무엇인지. 확률적으로 얘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트랜스폼 모델이에요. 그럼 트랜스폼 모델을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챗GPT는 누가 만들었어요? 오픈AI에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트랜스폼 모델, 원형 트랜스폼 모델을 가져다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파인튜닝해서 만든 것이 뭐다? 챗GPT다. 아이러니하죠. 또 세 번째로는 로봇공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특정 환경에서 작동하는 로봇의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예요. 자, 집 안에서 활동하는 로봇과 또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보는 비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또 로봇공학에서도 쓰이고 있다. 현대는 로봇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반드시 AI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인튜닝된 그러한 AI를 탑재한 것이 로봇공학에서 사용되고 있다.